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멘텍 오픈소스 사업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이진현입니다. 오늘 저희 올해 들어서 8번째 웨비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신 질문입니다. 예, 제가 컨테이너 관련해서 파스 관련해서 뭐 영업을 하거나 그리고 고객분들 만나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굳이 이런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쿠버네티스나 그 에코 솔루션들이 오픈소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오픈소스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비용을 내면서 이런 전문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 어떤 비유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상당 부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룬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는 이제 왜 파스로 지금 현재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파스 플랫폼으로는 왜 컨테이너를 주로 쓰려고 하는지, 요거 제가 짤막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물론 지난달에 웨비나에서도 이 부분 다뤄봤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리마인더 차원에서 이 내용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나 파스 플랫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왜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급부상하게 됐고 쿠버네티스가 전체 시장을 독식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쿠버네티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그렇다면 이런 파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 파스 플랫폼을 꾸릴 때 내가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하거나 SI 개발을 해도 되는데 왜 이런 패키지를 이렇게 나오게 됐고 인하우스 개발하는 것과 패키지 도입하는 것 어떤 장단점이 있고 뭐가 더 좋은지 어떤 것들로 갔을 때 나한테 뭐 TCO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 이런 부분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표준화 관련해서 요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본 얘기나 고객들이나 이 파트너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조각들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좀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표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확실하게 집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마지막에 컨테이너 관련 뒷담화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파스가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 컨테이너가 왜 파스 플랫폼의 기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 뭐, 저기 메인프레임 시절에는 모놀리티 구조였고, 오픈, 웹베이스로 가면서 뭐, 서버, 클라이언트, 혹은 엔티어, 3티어 구조로 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링의 구성을 하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된 애플리케이션을 담을 만한 그릇이 뭐가 더 적절하냐 봤더니, 이제 컨테이너. 뭐, VM도 좀 적절하다고 봤었는데, 좀 효율적인 면에서 컨테이너가 더 유리하다 해서 요즘 이제 MSA와 컨테이너가 뭐 같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그리고 있는 것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기존 물리머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1세대가 바로 이제 아야스의 가상머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상으로 인프라를 구축했었는데 뭐 거기서도 이런 파스를 구축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아스에서 뭐 파스가 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었는가, 왜 파스를 도입하려고 되었는가, 뭐 이런 부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뭐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초기의 클라우드 1세대는 아이아스였어요. 아이아스 상에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원클릭으로 할당을 해줬죠. 상당히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아스 상에서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꾸리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을 올리고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은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왔었잖아요. 뭐 지금도 물론 이제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생산성이 좀 좋아지더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는 거죠. 제가 뭐 늘 뭐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작업보다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작업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한번 시간적으로, 그다음 비용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한 작업량이 한 80% 해당된다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작업량이 거의 20%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이아스를 가지고 이 20%에 대해서 자동화는 다 꾸려져 왔고 할당 개념으로 갔는데 여전히 저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은 수작업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생산성 향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빨리 애플리케이션을 양산하고 배포하고 확장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시급하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파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좀 더 발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파스 도입이 시급하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첩성과 생산성적인 측면을 본다면 VM 기반의 IaaS와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파스 이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VM 기반의 IaaS 같은 경우는 가상화 엔진상에서 가상 머신만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 그 위에 뭐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필요한 운영체제 올리고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올리고 개발 런타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각의 유저의 상황에 맞는 개발 런타임은 각자 고객사가 개발을 해야 되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운영체제, 미들웨어, 프레임워크는 어떤 시장이 됐든 공통적으로 다 쓰고 있는 기반 소프트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 소프트웨어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굳이 고객사의 입맛에 맞는 거를 스스로 알아서 구해서 깔거나 구축을 하거나 개발할 필요 없이 공통적으로 어떤 플랫폼화하는 거죠. 플랫폼화하고 이미지 형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aaS처럼 할당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파스입니다. 그래서 파스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까지 미들웨어나 운영체제 프레임워크까지 다 어떤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그것도 자동으로 이런 개념으로 발전시킨 게 바로 파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민첩성과 생산성을 증대해 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가 요즘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뛰어난 것 때문에 더욱더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현재 인식이 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험치로 본다면요. 옛날에 물리 서버에서 가상 서버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착하는데 거의 7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VM이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정착하고 나서 불과 3년이 안 돼서 실제 컨테이너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경험치를 딱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민첩성과 생산성이 소프트웨어 작업이 여전히 수작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향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에 대한 자동화도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파스가 급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초기 파스는 VM 기반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어떤 딱 정해진 어떤 그 포맷을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1세대 파스가 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클라우드 파운드리 그리고 또 히로쿠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진 않는데 초기에 히로쿠가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웹 베이스 기반으로 어떤 파스 플랫폼을 제공해줬고 그 상에서 쉽게 내가 어떤 개발 환경을 꾸리고 코딩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락인적인 요소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히로쿠 상에서 어떤 내가 개발을 하게 되고 개발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어떤 런타임에 실행해 버리면 거기서 밖에는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락인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비용이 저렴했는데 한번 락인돼 버리면 상당한 비용 지불을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에 대한 자유도 종속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기 때문에 비종속적인 요소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찾아봤더니 바로 이제 컨테이너인 거죠. 그래서 이 파스가 성장을 하고 요구사항이 증대될수록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검토, 그 다음에 적용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도입이 되고 컨테이너가 우리 일상적으로 자리매김함에 됨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적인 요소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급부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도커를 써보니까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 없이도 잘 써왔는데 왜 굳이 운영 환경이나 혹은 대규모의 어떤 개발 환경 이럴 때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 보시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DCOS는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혹은 뭐 데이터 센터 오케스트레이션의 약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배에다가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를
하역을 한다, 적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사람 손으로도 적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마무지한 힘을 들여서 적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거를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적재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견고하게 적재가 안 되기 때문에 배가 기우뚱하게 된다면 컨테이너가 다 쏟아지겠죠. 그런데 오케스트레이션 툴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 크레인을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스케줄링에 맞춰서 차곡차곡 이렇게 적재를 하게 된다면 아주 견고하게 컨테이너를 배에 탑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배가 흔들리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하거나 뭐 이상 기후나 파도를 만났을 때 컨테이너가 흔들리거나 이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커를 굉장히 잘 알고 컨테이너를 굉장히 잘 알아서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물론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게 쉬운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를 굉장히 쉽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웨비나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컨테이너가 보면 VM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물리에서 VM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이질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물리 머신상에서 내가 OS나 애플리케이션 관리하던 방식이 가상화로 오더라도 완전히 우리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동일했거든요. 네. 물리 머신에 OS 깔고 앱 까는 거나 가상 머신에 OS를 깔고 앱 까는 거나 우리의 익스피리언스는 똑같았어요. 그죠? 그리고 리소스를 관리하는 모든 면에서 다 동일했는데 컨테이너는 가상 머신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모든 자원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즉 IP 애드레스나 스토리지 패스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왬스토리지와 같이 데이터 저장을 하거나 어떤 내부의 환경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즉 한번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변성 법칙 때문에 이 컨테이너 자체를 운영 관리하기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된 방식으로 쉽게 관리하게 될 수 있는 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쿠버네티스, 도커 스완, 메소스 이런 이제 솔루션들이 나와서 각축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쿠버네티스가 전체 시장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소스와 도커 스완 자체가 거의 단종이 됐죠. 단종이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도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커 스완을 발표를 하면서 쿠버네티스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는 애기였고 도커는 컨테이너 시장에서 막강한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스왑을 내면서 이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을 해서 좀 잘 이끌어 나가려고 말은 잘 이끌어 나가는데 시장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 왔는데 결국은 쿠버네티스 쪽에 완전히 거의 떡실신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쿠버네티스 압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커도 쿠버네티스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도커 스왑, 메소스 이런 솔루션은 현재 단종이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거의 쿠버네티스 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버네티스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쿠버네티스하고 이 컨테이너가 있으면 뭐 파스를 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쿠버네티스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는데 일단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한계들이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 중에 내가 무엇을 써야 될지를 아는 분들이 거의 잘 없어요. 쿠버네티스 자체를 우리가 스터디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골라서 쓰는 거 경지에 이르려면 거의 1년 정도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내가 이거를 파스 형태로 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올려줘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 스택들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스택들을 올려서 어떤 파스 플랫폼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수십에서 수백여 가지 오픈소스 컴포넌트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컨테이너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빌드에서 배포까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를 어떤 식으로 자동화된 CI/CD를 만들 거냐,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이미지는 올리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유발시키는 로그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 로그를 저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들어 붙여야 돼요. 아니면 이제 로그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로깅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주로 이제 ELK 스택이나 EFK 스택으로 많이 제공해 주고 있죠. 아니면 뭐 별도 연구 볼륨을 만들어서 퍼시스턴스 볼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 뭐 이런 또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카탈로그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 관리할 거냐 쉽게 배포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또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부하고 어떤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인그레스를 또 어떻게 설정할 거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런 수백 가지의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 나하고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셀렉트를 하셔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쪽에 같이 붙여서 SI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 이런 아주 험난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파스 플랫폼을 꾸릴 때 내가 인하우스에서 이런 오픈소스를 가져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저희와 같은 업자들이 제공해주는 패키지를 도입할 거냐,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 세 번째 세션을 위해서 앞서 있는 여러 배경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외로 특히 C레벨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오픈소스니까 공짜 아니냐, 누구나 오픈소스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개발 능력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럼 비용이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저희와 같은 업자들의 솔루션을 보게 되면, 요 솔루션들이 요런 오픈소스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이 되면 그런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흔하게 인하우스로 개발하는, 대한민국 IT가 보면 이제 인하우스 개발들이 많잖아요. 주로 이 인하우스 개발의 결과물이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고객분들의 그리고 저기 높이 계신 C레벨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과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 이제 요구사항과 기대치를 보면 거의,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옵티머스 프라임,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그죠?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완전히 요구사항과 기대치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들어보면 거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같은 거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SI 개발을 해서 우리가 주로 내는 결과물, 어떤 결과물을 내던가요? 제가 한 23년 IT 근무하면서 많이 본 결과물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요구사항과 기대치는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결과물은 옵티머스 프라임 비슷하죠. 비슷한데 퀄리티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죠. 나중에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하고 SI 개발했던 프리랜서들 나중에 개발 끝나면 어떡합니까? 전화번호 다 바꿔버립니다. 잠적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비유적으로 다른 걸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우리가 맛집 가게 되면요, 이 맛집에 있는 거를 내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고 싶어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림 파스타를 한번 먹어보고 나서, 저희 첫째 아이가 크림 파스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크림 파스타 이거 사 먹기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에 크림 파스타 직접 요리하기, 이 사진, 저와 저희 집사람이 직접 요리해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늘 자주 가는 전문점, M이라고 있어요. 갈릭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해주는 메뉴입니다. 이거 두 개가 이제 비슷한 메뉴예요. 자, 크림 파스타를 직접 요리하면서 저희가 얼마 썼는지 저희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 중에서 저희가 총 쓴 재료비에서 요거 2인분이거든요. 2인분 재료비 얼마 들었나 봤더니 54,600원이 들었어요. 54,600원 들었는데 이거 맛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맛집 가서 먹은 거 가지고 집에서 요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죠. 혹은 이제 흔히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왜 내가 먹은 것처럼 그런 맛이 안 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죠? 자, 전문점에서 사 먹기 이거 비용 얼마나 할까요? 2인분 시키면은
예, 크림 파스타 이거 2인분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2인분에 45,400원입니다. 예, 싸죠? 예, 집에서 직접 요리한 것보다 더 쌉니다. 근데 이거 집에서 직접 요리한 거 저희 재료 비만이에요. 예, 뭐 광열비, 설거지 비용, 요리할 때 쏟아부은 그 비용 그거 다 뺀 겁니다. 예, 순전히 재료비만 한 거예요. 근데 전문점에서 사 먹는 거는 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예. 근데 45,400원으로 우리가 비용 다 안 내죠. 쿠폰으로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40%, 50% 쿠폰을 막 남발을 해요. 그래서 딱 DC 받으면 실제 내는 돈은요, 27,200원. 그리고 또 뭐, 카드사 할인, 통신사 할인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27,200원보다 더 내려갑니다. 네. 여기서 일단 비용 차이가 전문점에서 사먹는 게 반 정도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유, 사먹는 게 더 싸다. 실제로 사먹는 게 더 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요런 요리들은 우리가 늘 해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해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재화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맛집에서 먹은 만큼의 맛도 안 나오고 비용, 노고만 들고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인하우스 개발과 패키지 구매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뭐, 당신들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그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라고 나온 여러 가지 솔루션들, 뭐,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나 요즘에 HCI 벤더들이나, 그리고 전문 클라우드 솔루션 업자들이 내놨는데, 이것도 다 오픈소스 가져서 조립한 거 아니냐. 예, 조립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조립품 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 건담 키트, 예, 한번 이거 비교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주로 사랑하는 키트입니다. 예. 자, 요걸 가지고 조립을 해봤어요. 인하우스로 조립했다. 자, 어떤 결과물 나오던가요? 예. 말 그대로 딱 봐도 장난감이에요. 조립하고 나니까. 예. 요거 실제 제가 조립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예. 자, 근데 저희 같은 업자는 좀 달라요. 예. 저희 같은 업자는 저런 장난감처럼 틱하게 보이는 저런 걸 내놓지 않고요.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저희가 오픈소스를 가지고 조합하고 터치를 하게 되면 완전 다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완전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내놓죠. 이게 바로 인하우스에서 충분히 내재가 안 된 분들이 조립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충분히 시장을 이해하고 충분히 내줘야 된 어떤 전문적인 분들이 어떤 터치를 했을 때 완전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을 고객들로 저희 파트너로부터 시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뭐가 필요하고 파트너가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플러그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저희는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완전 상품처럼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된 터치가 가해진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저희가 내놓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전문화된 패키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는 이유가 본인들도 알거든요. 내가 이거 조립을 하다 보니까 왼쪽과 같은 이런 결과물을 내놓구나. 본인 눈에 보이니까요. 자, 그리고 쿠버네티스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인하우스를 SR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더라. 언제 이걸 느끼냐면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1년 동안 운영 관리를 해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어떤 난제가 있냐면은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잦은 버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버전 발행을 할수록 완전 다른 소프트웨어예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완전 스펙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작게 버전 발행을 하냐면 분기별로 발행을 합니다. 그럼 분기별로 굉장히 많은 스펙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엔드 오브 라이프가 상당히 짧아요. EOL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단종이라고 얘기하죠. 이 단종주의가 상당히 짧습니다. 얼마나 짧으냐.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중에 가장 짧은 왕을 지내다가 생을 마감한 단종하고 똑같습니다. 9개월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5년에서 6년이 단종주의거든요. 그리고 OS 같은 경우는 10년이 엔드 오브 라이프 단종입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는 9개월이면 단종이에요.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도커 기반으로 앞서 보신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그죠?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붙여서 어떤 인하우스 SR을 하세요. 이게 보통은 짧으면 6개월, 보통 1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1년 걸려서 플랫폼을 내놨는데 쿠버네티스가 단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신 버전을 가져왔어요. 쿠버네티스. 최신 버전을 가져와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런 스펙들이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죠. 여러분들 이거 매년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할 짓입니다. 완전히. 그 정도로 쿠버네티스가 극악의 짧은 엔드 오브 라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40에서 80여 가지의 연동되는 에코솔루션 또한 쿠버네티스가 새로운 버전을 발행할 때마다 이것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거 바뀐 거 다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문 인원을, 전문 관리자를, 전문 엔지니어 팀을 조직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 10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10명을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인건비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티브 쿠버네티스와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한번 비교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축 운영 비용을 본다면은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저렴합니다. 기존은 내가 월급 주는 인력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 이러면 그분 좀 공부시켜서 밤에 오픈소스 가져와서 만들라고 시키는데요. 그럼 월급 비용 정도에다가 야근 비용 좀 더 들겠죠. 그래서 초기 구축 비용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매니지드 전문업자 불러다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초기 구축 비용 당연히 초기에는 비쌉니다. 그런데 운영 비용으로 따져보잖아요. 네이티브 상당히 생각보다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집에서 스파게티 만들어 먹는다. 그거랑 이제 여러분들 대조하시면 돼요. 매니지드 낮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가지고 그냥 유지 관리 비용 정도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편의 네이티브 당연히 낮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개발하셔야 되고 매니지드 사용자 편의 굉장히 높습니다. A라는 고객에 필요한 기능뿐만 아니라 B, C, D 여러 고객사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웬만하면 여러분 상상 못하는 편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내재화의 요구 스킬 네이티브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최소한 10명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니지드 굳이 그렇게 내재화 스킬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니지드니까 그 업자 불러서 교육해달라 그러고 업자 불러서 장애난 부분 해달라 그러면 되고 아니면은 뭐 업자 불러서 돈 더 주고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좋다고 제가 생각 안 하는데 상주해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앱 카탈로그 별도로 구축하셔야 됩니다.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근데 매니지드는 보통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주죠. CI/CD 파이프라인 마찬가지입니다.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빌드 툴, 배포 툴 이런 거 연동을 통해서 별도 구축하셔야 되고요. 개발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니지드는 또 요새 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사용자하고 권한관리, 멀티 테넌시를 위해서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별도 오픈 아이디 같은 것까지 해서 SSO까지 다 뭐 뿌리시고 별도 설정, 구축, 개발 다 하셔야 됩니다. 매니지드는 GUI 기반으로 아주 쉽게 사용자 및 권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로깅 해야 되는 것들,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들, 프라이빗 컨테이너 저장소 이런 것들 네이티브 다 별도 구축하시고 여기에 맞는 스택들 다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매니저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설치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알아서 다 자동으로 구성돼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5년간 총 소요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는 요 총 소요 비용 제가 이 가격 산정을 한 거 근거가요.
이거 소비자 가격이에요. 이거 여기서 좀 DC 되면 훨씬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 네이티브 100으로 본다면 매니지드 70% 정도 네이티브에 훨씬 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로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저렴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다 감내하고 전문 인력 꾸려서 할 수 있다. 예. 그게 유리한 케이스가 존재해요. 어마무지하게 대량으로 써야 되고, 이걸 내가 뭐 10년, 20년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 자체적으로 내재해서 써야 된다. 아주 큰 기업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업조차도 네이티브로 한번 해봤다가 매니저들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전문화된 인력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네이티브로 한다. 초기에 1년 동안은 스터디 삼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보는 걸 또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좋은 경험치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내가 사먹는 게 좋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솔루션에 들어왔더라도 아주 정당하고 올바르게 그런 업자들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알아야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인하우스에서 구축하는 거나 뭐 스터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좀 운영 환경까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걸 통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혁신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 이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여러분들 내부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쿠버네티스와 같은 플랫폼은 좀 내재화된 어떤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업자 쪽과 같이 연동하거나 연합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으로 전산 인프라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표준 컨테이너 관련해서 뒷담화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요. 이 업계에서 컨테이너가 뭘로 표준화가 됐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주로 이제 빨간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도커 컨테이너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도커 컨테이너가 상용화 됐더라. 이거 나중에 돈 주고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몇몇 고객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잘못된 정보들, 옳은 정보들도 있는데 좀 오인하고 있는 정보들도 존재를 해서 이런 표준 컨테이너 뒷담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컨테이너가 표준화된 컨테이너가 있지 않나요? 뭐 산업 표준에 있지 않나요? 예, 그 맞는 사실입니다. 예. 자, 컨테이너는 분명히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스펙으로. 여러분들 그 자바 관련해서 와스 쪽이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J2E 스펙, 자바2 엔터프라이즈. 예, J2E 표준 스펙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와스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통캣 같은 경우는 J2E 전체 풀 스택을 풀 표준으로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통캣을 좀 솔직히 와스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합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서블림만 지원하죠. 근데 우리가 와스라고 부르는 것들, 뭐 JBoss, 와일드플라이, 뭐 웹로직, 웨스피어, 뭐 국산 또 제우스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와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 그 J2E 표준 스펙을 다 만족을 하거든요. 컨테이너도 표준 스펙이 있어요. 그리고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표준화가 없었어요. 자, 원래는 컨테이너는 옛날에 존재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 도커 컨테이너를 내놓으면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급상을 했고요. 도커가 본인들이 개발한 걸 표준화를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도커의 어떤 성공을 보고서 다른 경쟁사들도 컨테이너 솔루션을 내놓으면서 자사만 유리한 어떤 표준 교육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표준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슈가 대두가 됐고요. 2016년도에 도커와 코어 OS는 지금은 레드햇으로 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주축이 되어서 OCI, 오픈 컨테이너 이니시티브입니다. 네, OCI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표준화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OCI에서 표준 컨테이너 스펙을 만족할 수 있는 스펙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스펙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표준 컨테이너가 종류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겠죠? 예, 의외로 시장에서는 딱 한 가지 제품만, 한 가지만 표준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OCI 표준 컨테이너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현재 존재를 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런시라는 게 있습니다. 런시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런타임은 누가 개발했냐? 도커가 개발했습니다. 도커가 개발해서 OCI에 기증을 했고, 현재는 OCI가 여기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도커가 어떻게 보면 시장 지배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컨테이너 이미지도 가장 도커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네 가지가 표준 컨테이너로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도커, 컨테이너 D, CRIO, RKT. RKT 요거는 로켓으로 여러분들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테이너 중에서 요 네 가지가 OCI 표준을 현재 충족하고 만져가는 표준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이미지를 뭐 도커 기반으로 만들었던 컨테이너 D 기반으로 만들었던 상관없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가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끼리는 서로 다 호환이 되는 표준 컨테이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부분은 팩트는 이렇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뭐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게 표준이다라고 이렇게 뭐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표준은 맞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것만 표준이다라는 식으로 좀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현재 다 표준으로 선정돼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중에서요, 도커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도커가 상용화됐다. 이런 얘기가 또 업계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커가 상용화 됐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주고 사야 되나요? 우리 서브스크립션 전혀 구매 안 하고 쓰고 있는데,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커는요, 크게 두 가지 에디션이 있습니다. CE,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얘기하고요. EE,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 에디션. 여러분은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 E는 상용화된 버전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셔야 돼요. 상용화됐다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상용화됐다는 거고요. C는 여전히 상용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미란티스로. 그래서 이제 좀 잘못 오해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커가 미란티스로 인수되면서 상용화됐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아주 간소화시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커는 이제 상용 제품이고 돈 주고 사야 된다. 미란티스로부터. 잘못된 정보입니다.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만 미란티스로 매각이 됐고 미란티스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돈 주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도커 C는 여전히 오픈소스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심을 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도커 C 에디션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도커가 좀 딴지를 건 OS가 몇 가지 존재를 해요. 그 OS 상에서는 도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올려야 되는 이런 좀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용화 된 거 아닌가 많이 오인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커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커 컨테이너 그리고 앞서 있는 뭐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 요 얘기를 뭐 뒷담화를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매니저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멘텍은 뭐하니?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제품으로 매니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플랫폼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아주 최적화된 컨테이너화된 저희가 수정한 미들웨어를 제공합니다. 이게 다 톰캣, 와일드플라이, 엔진엑스, 아파치 기반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여러분들 뭐 상용화된 미들웨어 사랑하시면 그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미들웨어 저희가 기술 지원까지 다 해드리니까 그거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필요로 한 소프트적인 L4, HA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APM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 형태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 보이시죠? accordions.co.kr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는 뭐 다른 쪽하고 어떤 좀 큰 차별점이 있느냐. 이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요, 매 분기 지속적으로 버전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기마다 쿠버네티스가 버전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9개월이면 엔드 오브 라이프가 돼요. 쿠버네티스가. 나중에 아무런 기술전을 못 받습니다. 케이스 오픈이 안 돼요. 답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 아니면 최신 버전 바로 이전에 좀 안정화된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버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만족한다면 그걸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기술들 같은 경우는 신규 버전, 특히 뭐 보안 패치나 긴급 패치 같은 건 신규 버전에서 뭐 조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종된 버전은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 분기 어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매 분기 지속적으로 버전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수많은 쿠버네티스 관련한 매니지드 솔루션들이 온라인상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 컴포넌트로 이루어지는 이 핵심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깃에서 땡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망을 열어주지 않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금융, 공공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리고 뭐 제조도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망을 완전 닫아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오프라인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패키지가 제공이 안 돼요, 대부분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뭐 패키지를 알아서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가이드만 주지 오프라인 패키지를 제공 안 해줍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패키지를 다 제공을 합니다. 물론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큰 거, 이 오프라인 패키지를 통해서 망이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쉽게 원클릭으로 설치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 셀프 스터디 하신 것보다 저희 엔지니어들, 저희 개발자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엄선한 오픈소스 컴포넌트,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저희가 수정도 합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 설치하고 하루 내 구성 완료 가능한 파스 플랫폼을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아름다운 UI를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풍부한 미들웨어와 도커, 쿠버네티스, 데브옵스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고 프로젝트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 경험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하고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오신 거 받기 전에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들은 저희 아코디언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 하나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accordions.co.kr. 물론 이제 mentech.co.kr 들어오시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 회사 전 제품이 다 들어있어서 아코디언 정보는 몇 개 없어요. 근데 이 accordions.co.kr은 저희 브랜드 페이지입니다. 매니저 쿠버네티스 브랜드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면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프리 트라이얼 여러분들 신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보시면은 뭐 오브브 들어가서 뭐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또 쭉쭉 내용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리소스 들어오시잖아요. 리소스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리플릿이나 여러 자료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특히 비디오 요거 저희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 비디오 들어오게 되면 아주 양질의 컨텐츠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요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이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 한 10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저희가 매달 업데이트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주 좋을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올라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객들 테스트모니얼 한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달 거의 웨비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이 웨비나 자료들 이렇게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양질의 어떤
컨텐츠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희 웨비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은 잠깐 제가 아코디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저희 매니지드 솔루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셔야 될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이런 얘기 위주로 현재 제가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굉장히 많은 양질의 녹화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관련한 이런 것들, 웹 시스템 현대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저희 꿀팁들을 올려놨어요.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매달 올리는 걸로 목표를 했는데 요즘 저희가 많이 바빠가지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잘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로워지면 이 내용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팁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11월 달에 또 대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많이 참조해 주시고,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물어보시면은 좀 많이 물어보신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꿀팁으로 해서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뭐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트레이닝, 저희가 이틀짜리 엑기스의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요거 교육 문의하기 요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가 매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좀 죄송하게도 저희가 일정상 교육을 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문의하기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로 먼저 초대를 드려요. 그래서 교육 문의하기 해서 교육도 여러분들 받으시면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거의 무료로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상으로도 뭐 진행하는데 대체적으로 무료로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희랑 또 소통하시면서 이런 장으로도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